예, 그 1차 시에서 학습했던 객체 지향 프로세스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죠. 뭐 구조적 방법론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폭포수용 프로세스, 폭포수용 모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 단계가 종료되면 이제 구현을 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것을 시험 검사한 후에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하면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유지보수하는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면에 객체 지향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반복해서 적용하도록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조적인 그 방법론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초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계획에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을 한 후에 이 요구사항 분석된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죠. 그리고 이 설계된 내용을 구현을 하는데 구현하기 전에 일단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그 피드백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산출물을 얻어서 그 개발을 완료한 후에 설치 및 운영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사이클링 하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리유즈 또는 이렇게 재사용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기 없는 프로세스다 했는데요. 이 솔기 없는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각 단계 간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 하면요. 일단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그 경계를 그러니까 한 단계가 종료돼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각 단계별로 객체나 클래스나 어떤 관계나 또 데이터의 그 어떤 멤버들 간의 그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기도 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갖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향식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조적 방법론은 탑다운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은 상향식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그 구조를 갖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에 대한 고려가 확실하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산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개발 공정에 치중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은 재사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객체 지향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객체 지향의 핵심 개념은 일단 첫 번째로 객체입니다. 이것은 입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엔티티의 속성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데이터와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객체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속성이고요. 행위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라고 하는 객체는 교수 등록 번호라고 하는 어떤 그 메소드를 가지고 거기에 교수명,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과 같은 그런 속성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학생은 당연히 학번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학일 이런 것들로 해서 학생에 대한 어떤 엔티티에 대한 속성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수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교수는 강의를 한다거나
성적을 평가한다거나 연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등록을 하고 수강을 하고 뭐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행위죠. 따라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객체고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엔티티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객체는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 즉 속성 값과 객체의 행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객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과 행위를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추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를 추상한 거고 객체는 클래스를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상속은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는 겁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상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신뢰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상속은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 그리고 반복 상속으로 구분질 수 있는데요. 단일 상속이라 하면 부모와 자식 클래스 간의 관계, 즉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중 상속이라 하면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즉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죠. 반복 상속이라는 것은 같은 조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두 부모 클래스로부터 또 다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추상화라는 것은 공통성질을 추출해서 슈퍼 클래스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함께 추상화라고 하는 그 개념 구조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는 민영 아빠, 수영 아빠 이렇게 해서 구체화 할 수 있고요. 민영 아빠든 수영 아빠든 모두 아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추상화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능 추상화입니다. 기능 추상화는 클래스 내에 메소드를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추상화는 객체 클래스 자체를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트링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 추상화는 제어 행위에 대한 개념화, 명령, 이벤트, 뭐 if, or, while 같은 제어 구조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은닉이 있었죠. 이것은 특정 모듈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듈이, 즉 특정 모듈의 정보를 원하지 않는 모듈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은폐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지보성이 높아지고요. 무결성과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객체는 자신의 속성, 즉 데이터와 행위, 즉 메소드를 다른 객체에게 숨길 수가 있어요. 이때 인터페이스와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사용을 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플러그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말하고요. 구현은 그 내부에 감춰진, 숨겨진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 캡슐화라는 것은 서로 관련성이 많은 데이터들과 이와 관련된 함수들을, 데이터 함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즉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는 구현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쌓여진 상태를 말하죠.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선언을 하면 외부에서 사용 가능해지고요. 우리가 프라이빗 하고 선언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는데 외부 정보와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용을 하고 외부로부터 숨기고 싶으면 캡슐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캡슐화의 장점은 리더빌리티를 향상, 즉 유지보성이 높아지고요. 재사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은닉으로 내부 자료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가능해지죠.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종속성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상속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행위를 물려받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이것은 다른 객체를 사용해서 객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기보다 복잡한 클래스를 만드는 일종의 조립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관계는 has-a 관계가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것이죠. 엔진, 자동차의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조합은 연관되어 있는 그 조합과 연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하면 어때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 뭐 엔진이나 도어나 뭐 이런, 아니면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엔진에는 뭐 피스톤이나 플러그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죠. 스테레오 시스템 어떻습니까? 라디오나 뭐 DVD 플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스피커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도어는 이제 뭐 핸들하고 연결된다거나 뭐 안전벨트하고 연결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다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다형성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각 클래스마다 다른 사양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동일한 메소드의 각 객체별로 별도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어요. 이게 다형성이죠. 자, 객체 지향 방법론의 절차와 작업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업무 요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객동기라고 하는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는 이제 시스템 설계하고 객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모아서 구현을 하죠. 구현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하고 이것을 다시 패키지로 만든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객체 지향 분석 단계에서 사용되는 객체 모델링은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동적 모델링은 상태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기능 모델링 단계에서는 DFD, 즉 자료 흐름도를 써서 기능 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설계에서는 그 시스템 설계와 객체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여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도 여기서 도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 설계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단계예요. 자, 이게 다 끝나면 이제 객체 지향 구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로는 뭐 C++이나 자바 또는 뭐 DBM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총괄적으로 학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여러분들 훑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분석이란 무엇이냐?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보다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행위다. 그래서 do the right thing, 옳은 것이 뭔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그것이 분석이고요. 설계는 구현보다는 요구사항을 실현시키는 그런 개념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do the thing right이에요. 올바르게 하라. 올바르게 사물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자,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기능 중심이 아니라 객체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이 객체지향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구조적 방법론이 갖고 있는 그 생산성 저조에 대한 해결책, 소프트웨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재사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장점만 살펴보면요, 재사용 및 확장이 쉽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자연적인 모델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그램을, 즉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병렬 처리를 지원하고요. 실세계를 모형화해서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이해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들을 단계적 계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객체지향 방법론은 결국 객체지향 기술을 적용해서 신세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상으로 객체지향 분석, 객체지향 설계, 그 다음에 객체지향 개발, 총칭해서 객체지향 방법론에 대한 학습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